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첫 수업이 진행되었고 오늘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2주차 강의입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보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자, 지난주 했던 것 교재 22페이지를 봅니다.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돌아봅니다. 자, 22페이지 우리 중개사법에 있어서 총칙편인데 첫 번째가 중개업의 변화라는 단원입니다. 역사적인 문제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표에서 여러분이 새기셔야 될 것, 제일 하단의 세 번째 칸 신고제 찾았습니까? 또 허가제 동그라미, 그리고 등록제 동그라미. 자, 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제했습니까? 신허 등으로 규제했다. 지난주에 잠깐 전달했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1년 동안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가? 신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그래서 지금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까? 등록합니까? 등록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신허 등. 내려가면 제1조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했지만 제1조는 지금까지 1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걸고라도 잘 새기셔야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 자존심을 걸고라도 1조는 잘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하면 답이 뭐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이 정도는 새기십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너무나 강조 많이 했지만 6가지가 정의로 연결되어 있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한다 그랬습니다. 또 출제도 하지만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단어들을 집어야 되는데 첫째, 중개라 하면 다 중요하겠지만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 밖의 권리 있다 없다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 2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이런 어설픈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의 채점 딱 하시고, 중개업이라는 조건은 3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그리고 중개를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빼도 틀리겠지만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린다 그랬죠. 예를 들면 뭐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개공사 많이 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개공사를 중개업자라 부른다 그랬죠. 지금은 개공사라고 부르고 3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3명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종류 중에서 자꾸 없어지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부칙6조. 그래서 지난주 수업할 때 부칙6조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수업도 전달을 했죠. 5번째 정의입니다. 소공사 들어오면 반드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2 단어를 찾아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 중개보조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빼고 문제를 내는데도 틀렸다고 못 찾아내더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부터 잡아놓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라는 말만 기억하자 그랬죠. 여기에는 수행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1주차에 했던 수업입니다. 빠르게 진행했지만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새겨보시고 오늘 24페이지에 제3조를 공부합니다. 3조가 뭐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렇게 돌았습니다. 역시 중요 단원이죠. 자, 지금 1조, 2조를 공부했다면 지금 3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3조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지만 이 3조까지만 공부하시고 앞으로는 4조다, 5조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얼마나 효자 과목인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는 187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이렇게 나오면 187조를 알아야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죠. 186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그럼 186조를 알아야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중개사법은 제3조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조문을 다 설명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조는 무슨 뜻이고 2조는 무슨 뜻이다를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3조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래도 초반기 수업이니까 1조는 뭐 2조는 뭐 3조는 뭐 이까지는 설명했고 앞으로 4조 5조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민법은 조문을 익히셔야 됩니다. 187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할 때 187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3조에 의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 과목은 좋은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효자 과목이다 뭐 이런 말도 해보는데 자 일단은 우리 3조에서는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를 중개대상물 그러는데 여러분들 감각을 살리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분한테 그죠? 초반기 수업이었죠. 앞에 분한테 개공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뜬금없이 그죠?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원래 시험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자동차를 사고 팔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다.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거를 중개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을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법조문 봅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박스 찾았습니까? 보니까 박스에 중개사법 제3조에서 1번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동그라미 내려오니까 시행령 제2조라는 말이 보이고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 1번 임목 동그라미 합니다. 2번 광업재단 3번 공장재단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을까요? 5개입니다.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3조 법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토지 두 번째는요 건축물 이름도 생소한 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업재단을 광재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장재단을 공재라고 합니다. 자, 이 5가지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랬고 이 5가지는 반드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다.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세탁기,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걸 중개하는 게 아니고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죠? 우리 중개사법이 85년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1회 자격자가 85년도에 나왔고 원래가 2016년이면 31년이 경과됐는데 30년 동안에 사회, 문화, 경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법의 개정이라고 부르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법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세월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안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건 뭐 중개대상물 5가지. 그쵸? 이게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왔겠어요? 초반기에는 토, 건, 입, 광, 공만 알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준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겹쳤으니까 토지는 토지라도 어떤 토지, 건물은 어떤 건물,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살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익혀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부터 알아야 된다? 토, 건, 입, 광, 공이라는 건 알아야 그다음부터 살을 붙일 수가 있잖아. 그죠? 5가지를 중개대상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 이 조문을 딱 보니까 조문을 번역하기를 토지 건축물은 중개사 법률로서 정해진 물건입니다. 제3조에 있다. 그렇게 표시가 나죠. 그 다음, 요 3가지 물건은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건입니다. 조문을 이렇게 턱 분석을 해놓고 나니까 문제를 이렇게 묻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해져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OX, XX. 법률과 어디에 있다? 시행령에 있다. 여기까지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법률로서만 정해져 있다라고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이 법률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부동산만 중개대상물이다. X입니다. X. 여기 보면
세 가지는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개론의 시간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자,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라는 말은 맞지만 부동산만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틀려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준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를 잡아냅니다. 이거를 이제 조문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한마디로 부동산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부동산이 있고 여기도 부동산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럽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겠지.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찾아내야 된다. 자, 이래놓고 이제 크게 묻습니다. 이제 조문을 다 분석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OX. X인 줄 아시겠습니까?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 준부동산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뭐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됐습니까?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제 법 조문은 분석했고 물건 5가지도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랬는데 큰 틀을 하나 배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부동산이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다고.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와 정착물이다. 토지가 땅이잖아. 땅에다가 정착이 돼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토지 건물만을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은 민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 건물만을 부동산으로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낸 적이 있죠.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민법상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X. X, 민법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거기다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크게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의 큰 틀을 한 발 들였다는 뜻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는 토지 건물만 이야기하고 중개사법에서의 부동산은 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민법이 제시하는 내용과 중개사법이 제시하는 내용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요. 그를 뭐라고 부른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큰 틀을 여러분 하나 잡았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민법에도 있고 중개사법에도 있더라.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왜 그렇습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제 이런 큰 틀을 밟아야 이제 법률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틀도 팁으로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는 토지 건물만 이야기하는데 중개사법에서는 뭐 3가지 준부동산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민법과 중개사법이 충돌을 하면 중개사법을 따릅니다. 그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여기까지도 들어놓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한번 나왔지만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할 때 계약법도 공부합니다. 민법에 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법 첫 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계약은 모두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그래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내가 저 사람한테만 팔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없죠.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 아파트를 3억에만 팔아라.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3억에 팔아도 되고 2억 5천에 팔아도 되고 5억에 팔아도 되고 살 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모두 자유롭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결정의 자유, 형식의 자유. 계약은 전부 자유롭다. 이렇게 민법은 딱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그 민법은 계약은 자유롭다. 어떤 누구하고 거래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5억에 팔아도 되고 1억에 팔아도 되는 모두 자유롭다인데 중개사법에 따보면 그죠?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벌써 제한을 딱 하잖아 봐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이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중개사법은 그래 돼 있어요. 자, 민법은 자유롭다 그랬잖아 지금. 중개사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한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요.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해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안 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민법에도 있고 중개사법에도 있더라. 어느 법을 따라간다? 중개사법을 따릅니다. 그걸 뭐라 그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제 수능시험이 막 끝났는데 특별법 우선이라는 말은 중고등학교 교재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것 같지만 이 법률 관계를 알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온다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팁으로 두 가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중개대상물은 제목부터 보고 그다음 법조문을 익혀나갑시다. 이제 이어지는 단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가 뭐죠? 공인중개사라는 제4조인데 조문은 알 필요 없다 그랬고 이제 공인중개사 파트로서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기초 단계인데 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시험 제도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도 있고 편안하고 또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파트인데 이 단원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명색이 그래도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첫째,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굴까요? 이렇게 가는데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이 시험은 누가 진행할까요? 누가 시험을 시행할까요? 도지사. 시도지사. 이 시험 누가 칠까요? 몰라.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이 시험 누가 시행할까요? 예? 시도지사. 그 제법 수준 높습니다. 제가 그죠? 앞에 본 시도지사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다른 데 가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시험 누가 시행할까요? 하니까 중개협회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대답도 나와요. 왜 그러면 원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내거든. 그래서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지금 답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 책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지사예요. 이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좀 전에 정답이 나왔죠. 앞에 분은 모른다 그랬죠. 지금부터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시험을 치는 사람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2번 예외적 실시기관 찾았습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요거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은 명색이 내가 치는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 요거는 알아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캐사코, 협회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23회 때입니다. 3년 전에, 한 3, 4년 전에 1번 문제 이래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OX, X, 그게 1번 답이었습니다. 1번 답. 그 정도로 이 단어는 딱 잡고 계셔야 돼. 누가 실시한다. 그죠? 자,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을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응시 자격이라 그럽니다.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본인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시험 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시험 칠 자격이 있다. 왜 있다? 전에 자격이 제한된 적이 없어서. 전에 제한된 적이 없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공부하고 계시잖아. 시험 칠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왜 있다? 괜히 앞에서 가지고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뒤로 갈까봐 걱정되는데 그래 앞에서 졸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왜 자격이 있을까요? 모르지 뭐. 모르지 그럴 줄 알았어요. 시험치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부정의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자기 채습을 당한 일이 있다. 아이고 너무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자격이 있다. 본인은 시험 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어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일부러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응시 자격은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게 조문이었습니다. 자격이 뭐라고요?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외국인 시험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나이가 19세 이상으로서 이랬으니까 19세 미만은 시험 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자격이 어떻게 됐다? 폐지됐어요. 그냥 조문이 없어져 버렸어. 그걸 우리는 조문이 삭제됐다 그래요. 삭제됐다는 뜻은 응시 자격은 누구나 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누구나 칠 수 있다. 이래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 있던 자격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시험은 어떻게 된다?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분한테 본인은 시험 칠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있습니까? 이러면 누구라도 칠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자, 누구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외국인도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도 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법률 용어에서 많이 배우지만 황사 오는 날 그죠? 요새는 미세먼지라 그러죠. 황사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1시간씩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정치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입 벌리고 황사 오는 날마다 그죠? 하루 종일 입 벌리고 펑퍼짐하게 앉아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검치산자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 하면 살짝 가거나 영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검치산자도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도 칠 수 있다 그랬잖아. 자격에 대해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대폭 문호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 20년쯤 됐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어떤 기업체에 입사를 하거나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밑에 보면 응시 자격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졸 이상으로서 이래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 또 군필을 한 이러면 또 남자만 되는 거예요. 남자만. 그리고 뭐 용모 단정한 자 이런 게 자기에 나왔어요. 그 용모 단정한 자 이런 건 웃기는 거죠. 용모 단정한 게 어떻게 기준을 잡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입사 기준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 고졸 이상으로서 뭐 용모 단정한 자로서 이게 자격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체 조건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칠 수 있도록 해줘. 고졸, 뭐 대졸 이런 거 안 따져. 그 대신에 뽑는 자기들이 알아서 뽑겠지. 그죠? 그래서 자격은 전부 문호를 다 개방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한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 공무원 시험도 뭐 고졸 이상으로서 군대를 필한 자 이런 거 없어요. 응시 자격은 제한 없어 미래 들어와요. 됐죠? 그러면 50살 먹은 사람도 시험 칠 수도 있고 능력만 있으면 시험 쳐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문호는 대폭 개정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중개사 시험도 자격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5살짜리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래 따라오셔야 돼요. 그건 그렇고 우리끼리 베트남 여인도 시험 칠 수 있다는데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또 안 된다 그러면 베트남 여인 화내는 수 생깁니다.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교부합니다. 당연히 교부합니다. 5살짜리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맞죠? 근데 5살짜리가 시험 치면 우리끼리 말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화내는 수 생겨요. 잘 찍으면 합격할 수 있잖아. 그죠? 자격증 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자격증 교부합니다. 그런데 5살짜리가 자격증을 받더라도 뭐를 못한다? 중개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결격 사유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여기 이제 다음 수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자를 한정치산자라 그랬잖아. 그죠? 지금은 피한정호견인 이렇게 공부할 건데 한정치산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OX. 그럼 응시할 수는 있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지. 안 됩니다. 이러면 웃다가 입 다무는 수 생깁니다. 하여튼. 일단 쳐봐야 알지. 결과는 모르죠. 근데 합격을 했어.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다, 안 한다? 자격증 당연히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검치산자, 한정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다요, 맞다.
그 대신에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뭐를 못한다? 중개업은 못해. 맛이 가는 사람이 3억짜리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또 스토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자도 시험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까지 온 거예요. 자,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아까 대답에서도 나왔지만 못 치는 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두 사람. 응시 불가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누구라도 칠 수 있다 그러면 그 못 치는 자, 응시 자격이 제한해놓고 1번 누구죠?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불가해요. 두 번째, 시험 부정행위자. 그래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을 제한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시험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귀한 사람들이다. 그죠? 첫째 누구?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응시 못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한합니다. 두 사람만 빼고 다 응시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적다가 보니까 나도 하나 해당되네 이러면 이번 시간 끝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시도 못하는데 앉아가 있어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적어놓고 보니까 나도 해당되네. 그러면 이번 시간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 시간 끝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까 좀 쪽팔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 듣고, 오늘은 어차피 다 듣고, 내일부터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옆에 사람 잘 봐놔요. 내일부터 결석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석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시험 못 치는 사람인데, 이 수험 공부를 쭉 해보면 응시 불가자,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부정행위자는 5년. 이거는 잘 기억을 해요.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오늘 처음 들었겠지만 그런데 처분일로부터 5년이지 이거를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하면 X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3년, 5년도 모르니까 이거라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수업을 해가면 처분일로부터 5년이지 시험일로부터 5년간 제한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일로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일까요? 하면 굳이 예를 한번 들어드립니다. 이제 이런 숫자적인 내용보다 제가 예 들어드리는 게 머리에 더 오래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전에 그죠? 수원에 있는 학생입니다.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올라오는가 하면 수원에 있는 수험생인데 나는 예전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적발이 됐는데 원래 시험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뭐 그렇게 질문했다 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걸 얼굴 만나면서 묻기는 좀 못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부정행위자는 얼마? 5년간 못 치잖아. 그죠?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답을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뭘 느꼈는가 하면 명색이 중개사 공부를 한 사람이 이거 3년, 5년은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행위를 했다 이 말은 시험 공부해서 시험 쳐봤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갔을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으니까 자기는 멀지도 않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시도가 관할하니까 자기는 수원에 있으면 경기도 소속이에요. 경기도청이 가까우니까 도청에 가서 부정행위자로 등재가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원래는 못 치고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등재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원래 시험 쳐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그죠? 그냥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답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모르고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도 궁금하니까는 뺐어요. 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왔어 이게. 그죠? 그래서 속으로 자기 궁금한 건 어지간히도 올려놓고 그죠? 내 궁금한 거는 올려놓지도 안 하는구나 하고 이제 지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죠? 몇 년이 지나니까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달랐냐면 어지간히도 자기 궁금한 건 이야기하고 내 거는 답도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도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정행위자로 등재가 돼 있네. 등재가 돼 있으면 5년 동안 시험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연락 안 했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그런데 가보니까 등재가 안 돼 있어.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원래 시험 쳐야 되면 바쁘잖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해줬겠지. 그래서 제가 좋게 선의로 생각해요. 그것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부정행위로 적발이 된 자 시험 쳤는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한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전달했는가 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치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 했네요 안 했네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옆에 시험 치고 있는데 그래서 교무실로 갑시다 해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교무실로 갑시다 하면 따라가다가 교무실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돼요. 뭐 잘했다고 교무실 따라가가지고 앉으세요 하면 앉고 쓰세요 하면 쓰고 할 때가 아니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모르겠죠. 따라오면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집으로 가버리면 원래 시험은 안 되겠지. 그죠? 근데 부정행위로 등재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죠? 안 되면 5년 안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걸 하나 전달해 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부정행위 적발되면 교무실로 간다,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라, 지금 그 말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몰라.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다, 그렇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가방 싸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가야 된다. 가방 싸가지고 나가야 돼. 가방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럼 처분 안 되면 시험 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은 안 되겠지, 어차피. 그죠? 자,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놈한테 뭐를 심었습니까? 부정행위자 시험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한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느낌이 온 분도 있고, 안 온 분도 있는데, 하여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일이 부지 법조문이 처분일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크게 강조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5년. 자,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시험 치는 자격도 알았으니까 시험을 실시합니다. 제일 하단 구분 실시의 원칙 이렇게 돼 있고 지난주에도 살짝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은 하지만 어떻게 한다? 동시에 시행한다. 뭐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고 1차 시험 과목이 뭐지요? 민법과 학개론이 있습니다. 2차 과목 지금 하고 있는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부동산 공법이 있고 1차와 2차로 구분은 하되 시행은 동시에 시행합니다. 국가고시 중에서 대체적으로 1차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서 2차를 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동시에 시행한다. 이거 하나 더 체크해 보시고 자 그때 문제 출제 유형 뭐 이런 건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시험 시기 찾았습니까? 자 묻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칠까요? 한 번 친다.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는 틀려요. 첫째 줄 봐요. 줄 것입니다.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답니까? 1회 이상입니까? 1회 이상 시행한다. 자, 이런 거 못 잡으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중개사 시험 한 번 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날 새요. 왜 그런가 하면 1차와 2차로 시험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차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만 2차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1회 시행한다 하면 틀려요.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죠? 이상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같습니다. 자, 시험은 1회 이상 시행합니다. 4번 드디어 시험을 실시합니다. 하려면 1번에 1번 내놓으니까 예정 공고 언제까지 합니까? 2월 28일 줄 거놓습니다. 자, 시험을 실시하는데 언제 칩니까를 예정해 줍니다. 예정은 언제까지 한다? 2월 28일까지 예정해 주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내년에 시험 언제 친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28일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시험 언제 친대요? 뭐 10월 달 이러죠.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냥 10월인 걸 알고 있죠. 그냥. 그죠? 근데 시험은 확정돼 봐야 알아요. 10월에 칠지, 9월에 칠지, 4월에 칠지는 몰라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에 언제 있을 걸 모르고 공부하는 것하고 언제쯤 있을 거라고 알고 공부하는 건 사정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 예정은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2월 28일까지 해준다고요. 그래야지 수험생들이 공부가 안정이 되거든. 그죠? 지금 그냥 막연히 10월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험을 10월 달에 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10월에 치겠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언제든지 이 중개사 시험은 초창기에는 4월 달에 쳤어요. 4월에 있을 수도 있고 10월에 있을 수도 있고 9월 달에 있을 수도 있고 11월 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한 10년 동안은 계속 10월 달에 쳤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월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칠지 모르고 준비하는 것하고 언제 칠 것이라고 예고해 주는 게 수험생한테 유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는 언제 칠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어도 사실은 다음 달 12월이면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는가 하면 국가가 내년 시험 칠 한 해 일정표가 12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2월이면 알게 돼요. 우리가 12월이면 2월 28일 전에 해주는 건 맞잖아요. 그죠? 법대로 기억해놔라고요.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해 주는데 예정을 해줬으면 이제는 확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확정 공고가 있어요. 언제? 바로 밑에 시험 예정 공고 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죠? 90일 전 동그라미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확정은 언제까지 해준다? 90일 전에 해준다. 그러면 요건 말이 이런 말이겠죠. 자 이제 예정 공고를 예를 들면 내년에는 10월 25일 시험 친다 이렇게 예정을 해줬다면 확정은 그날로부터 언제 90일 전에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5, 8월 25, 7월 25일까지는 확정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개념을 잡으시고 그때 며칠 전이다? 90일 전인데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60일 전이었어요. 60일로 놓으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90일로 이걸 바꾸면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90일 전에 예고하는 걸로 통일을 시켰어요. 옛날에 중개사 시험은 60일 전에, 무슨 시험은 90일 전에, 사법 시험은 언제 전에, 의사 자기 시험은 며칠 전에 다 달랐다고 이게. 다 달랐는데 요거를 싹 정리하면서 전부 90일 전에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90일 체크해 놓습니다. 참고로 이제 90일 전에 이제 확정이 딱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겠지만 여러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이겁니다. 원래 지금 2016년 27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28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올해보다 작년에 달라진 게 뭐냐 하고 굳이 묻는다면 물론 올해도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시험은 중개사 시험을 전부 일요일 날 시행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무슨 날로 간다? 토요일로 갑니다. 이것도 하나 달라졌고 그 다음 내년부터 여러분한테 달라지는 기준은 지금은 여기 확정이 되는 날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언제까지? 시험일까지를 시험 범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언제 된다? 7월달 시험 할 때 그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확정 공고일까지가 시험 범위였다면 여러분 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시험일까지로 시험 범위가 달라진다고. 그럼 시험 범위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집니다. 넓어진다는 말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시험은 자꾸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자꾸 바뀝니다. 변화가.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부터 공부를 쭉 하시면 내년 7월 달쯤 되잖아. 그죠? 그럼 내년 7월 달쯤 되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겠죠. 그러면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나는 학원에서 배울 건 어지간히 다 배웠다. 그래서 나는 절에 가서 혼자 공부한다. 싸들고 절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언제까지? 시험 치는 날까지 바뀌니까 끝까지 학원 수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라 그랬죠. 예고가 돼 있다고 지금. 그죠? 또 하나 달라지는 거. 지금 이렇잖아요. 1차 과목에 민법에 50분, 개론에 50분, 그리고 1차 과목은 100분을 줍니다. 100분 동안 시험 쳐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2차 과목 50분, 150분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험 치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 민법 50분의 끝, 개론 50분의 끝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두 과목을 치는데 100분을 줄 테니까 네가 두 과목 쳐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과목은 시간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남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걸 자기가 융통성 있게 쓰면 되잖아. 예를 들면 150분을 줄 테니까 세 과목을 시험 쳐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네 50분 이렇게 바뀐다고. 한 과목 치고 50분 되고 10분 쉬고 새로 하고 10분 쉬고 새로 한다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150분을 한 목에 치니까 장장 2시간 반을 시험장에 앉혀놔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과목별로 50분 시험 치고 10분 쉬고 50분 치고 10분 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바뀐 게 불리하지. 지금 있는 그대로 150분을 줄 테니까 네가 세 과목 쳐라 이러면 자기가 시간을 알아서 조정할 수 있잖아. 요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 적게 들어가는 과목을 적절하게 유용할 수 있는데 과목당 50분씩 딱딱 끊어버리면 어떤 과목은 남아있고 어떤 거는 시간이 모자라고 반을 못 푸는 수도 생겨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예정 때부터. 그래서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뀐다? 자꾸 까칠까칠하게 바뀌어요. 그죠? 똑같이 시간은 주되 제도를 달리 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죠? 결국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그죠? 앞으로 뭐 2년마다 시험 친다. 지금 중개사 배출 인원이 너무 많다. 쿼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서 많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쿼터제라는 말은 이거라 그랬죠. 원래 10,000명만 뽑자. 그러면 시험 친 사람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만 뽑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40점 없이 60점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떤 과목에 한 70점이 나오네? 그러면 나는 되겠네를 알 수 있잖아, 스스로. 근데 쿼터제로 도입해버리면 내가 90점이 나와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려면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공부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 거라. 그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밖에서 많이 돕니다. 중개사 배출 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2년마다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도 돌고 또 영어만 한마디 갖다 붙이면 돼요. 글로벌 시대에 딱 갖다 붙여놓고 글로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영어 과목을 도입해야 된다. 만약 영어 과목이 시험 과목 들어온 순간 내일 아침 2분의 1은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도입해야 된다. 뭐 하여튼 쿼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이런 말들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기합격자들이 합니다. 합격자들이. 이게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욕 못해요. 자기들 시험 칠 때는 편안하게 쳤잖아. 왜 우리 칠 때 어렵게 하느냐 이런 욕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원래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내년부터 합격자 많이 뽑아야 된다. 한 놈도 안 뽑아야 된다. 내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놈도 안 뽑아야 돼. 그죠? 입장이 똑같다니까요. 그 욕할 입장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확정 공고, 그럼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참고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막 시작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원래 꼭 쟁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갑니다.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때 3번 응시수술의 반환이라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쳐보십시오. 어저께 수능시험도 끝났고 이렇게 뭐 입사시험이라든지 뭐 자격시험, 예를 들어서 뭐 전기기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원서대 냅니다. 자, 원서대를 내야 시험지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고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서대를 내는데 만약에 내가 내고 원서를 접수했다가 시험 안 치면 돌려주는 경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응시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목이 뭐죠? 응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반환해 준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 단어는 재미있다고. 그죠? 중개사 시험은 원서를 냈다가 자기가 시험을 안 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돌려줘요.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봅시다. 1번 수수료를 과원화했다. 잘못 냈다. 그럼 잘못 낸 건 전액을 당연히 돌려준다. 이거는 상식이죠. 두 번째, 시험 시행기간의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전액을 반환해 줍니다.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역시 전액을 반환해 줍니다. 이제 4번부터 줄 것입니다. 마감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하면 60% 돌려줍니다. 5번 위 사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일로부터 10일 요게 중요해요. 10일 줄 딱 꺼놓고 취소하면 얼마? 50%를 돌려줍니다. 이 말입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접수일이 있는데 원서는 접수일에 한다, 접수일 지나서 한다. 접수일 전에 다 접수하지. 원서일 접수 지나면 꽝이에요. 그래서 접수 마감일 전에 원서를 냈다가 나 취소하겠다. 그러면 100% 반환해 준다 이 말이에요. 100% 돌려주는데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내로 원하면 얼마 돌려준다고 돼 있죠? 100분의 60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 7일이 지나서 시험일로부터 며칠 전 10일 전까지 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전에 법은 이랬어요. 접수일로부터 7일 내로는 100분의 60. 그 다음 다시 7일 내로는 100분의 50일 했는데 지금 이게 뭘로 바뀌었다?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으로 바뀌었어요.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불리하게 바뀌었다? 더 유리하게 바꿔준 거예요. 유리하게 바꿔준 건 시험에 나와요. 이는 기억해놔야 된다고.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얼마? 50%. 그럼 예를 들면 이래 되잖아요. 예전에는 7일인데 지금은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니까 원래 시험이 예를 들어서 10월 25일 시험이 있다면 언제까지?
10월 15일까지는 돌려주겠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합격자 결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옆에다가 크게 절대평가, 이를 절대평가라 합니다. 2번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하는데, 그럼 2차 시험도 원래는 뭐다?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옆에 다만 갖다 붙었죠. 별표 딱 찍어놓고 옆에다가 상대평가 이렇게 딱 찍어놓으셔야 돼요. 상대평가라는 말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미리 줄 것입니다.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까지만 줄 닦고 놓고, 공고한 경우에는 40점 이상자 중에서 총 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대평가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은 어떻게 한다? 40점은 없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절대평가라고 부른다면 2차 과목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아,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럼 앞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이라는 말은 원래 10,000명 뽑겠다. 그러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 자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예전에 해보니까 평균점이 몇 점이 나오는가 하면 72.6인가 되어야 그 등수 안에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언제든지 상대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대평가 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곡소리 납니다. 완전히. 내가 공법이 90점이 나와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이게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평가가 있을 때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을 시험 치는 28회 내년에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그렇지, 몰라요. 그게 정답이지. 언제? 7월달에 확정할 때 이야기해 준다고. 시험 90일 전에 확정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절대평가할 가능성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지금까지 절대평가를 하다가 여러분 때부터 갑자기 상대평가 이러면 불리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려면 한 해 전에 예고를 해준다고. 내년부터는 2년 뒤에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불리한 사람이 안 생기잖아. 그지? 근데 작년에 그런 예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의 절대평가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한다고 예측을 하지만 방금 조문 읽었잖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언제든지 상대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절대평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래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자 결정됐고 쭉 내려갑니다. 4번 출제위원의 임명. 자, 시험시행기관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시험시행기관장에 동그라미 딱 켜놓고 출제위원을 임명하고, 그 다음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은 입문서니까 내용이 그 정도밖에 없지만, 원래 수업했던 수험생들 정책심의위원회는 법이 바뀌고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출제합니다. 제가 예고했고 원래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중요성이 조금 빠졌죠. 원래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제되었고,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힘들게 딴 자격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취소권자 누굴까요? 그냥 시도지사 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줄 닦고 놓고, 자, 어떻게 되면 자격이 취소됩니까? 1번 2번에 1번 크게 내려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 동그라미. 부정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 다음 2번 3번이 같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 성명을 사용한다는 말은 내 이름을 사용해라 이 말이잖아. 또는 그 말이 뭐다? 양도되어 빌려주는 거예요. 양도의 동그라미. 3번에 양도 찾았죠. 또 옆에 대여도 있죠. 대여 동그라미. 양도와 대여의 차이가 뭐다? 양도는 내 자격증을 네가 써라. 이거 양도. 대여는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써라. 이거 대여. 똑같은 거예요. 양도, 대여, 동그라미. 그 다음 4번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가 업무를 하면 정지에 동그라미 해놓고,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이라고 있으면 괘씸죄죠. 자격증 취소됩니다. 마지막 6번 이 법을 위반하여 뭐 받으면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징역형의 동그라미. 자, 지금은 이제 가볍게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지금 빠르게 이렇게 읽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겁니다. 뭐라고? 양대로 부정을 찡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그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뭐라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취소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거나 징은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마주고 딸토록 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이 말은 심하게 하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취소된다. 거기 양대 부정 징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취소된 자는 제일 밑에 가장 중요한 것 자격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합니다. 반납에 동그라미 놓고 며칠 내로 반납하지요? 7일 내로 반납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자격이 취소되면 효과가 뭡니까? 물어나 마나 1번 중개 업무 종사를 제한한다.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극 제한 보셨죠? 자격이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시험 칠 수 없다? 3년. 그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으면 이 중개업을 하는 등록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예요. 등록도 취소가 됩니다. 이게 취소됐을 때의 효과입니다. 뭐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가볍게 확인하신 단원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라는 중요한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지금 이번 수업 시간 한 게 뭐지요? 여러분들 지금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한다를 공부한 거예요. 자, 자격을 시행하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언제 친다? 확정 90일 전에 확정해 준다. 과목은 뭐뭐다.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한다. 합격자는 결정하고 나면 이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도 있어. 취소되는 사유가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격증을 받은 자가 드디어 뭐를 해야 됩니까? 중개업을 하는 편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원이 중개사법의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개설 등록 결격 사유 공부합시다.